67세의 박정수는 한국은행 대전지점에서 30년간 근무하며 부지점장까지 올라간 여성이다. 1970년대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금융계에 발을 들여놓아 남성 중심의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누구보다 철저하고 원칙적으로 살아왔다.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7시 30분에 출근하는 규칙적인 생활, 한 푼도 틀리지 않는 장부 관리,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주의가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남편 박영수를 42세에 교통사고로 잃은 후에는 혼자서 아들 박민수를 키우며 더욱 강인해졌다. 아들 교육비를 위해 투잡을 뛰고 주말마다 과외를 시켜 명문대 경영학과에 보냈으며 현재 대기업 마케팅 과장으로 성장시킨 것이 그녀의 가장 큰 자랑이었다. 반면 며느리 이미영은 서울 출신으로 이화여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광고회사에서 3년간 카피라이터로 근무했던 인물이다. 활발하고 자기주장이 뚜렷한 성격으로 대학 시절에는 학생회 활동을 하며 리더십을 발휘했다. 박민수와는 회사 동호회에서 만나 2년간 연애 후 결혼했으며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서울에서 자란 그녀에게 대전의 시댁 생활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특히 은퇴 후에도 여전히 바쁜 일상을 유지하며 집안 모든 일을 꼼꼼히 챙기는 시어머니와는 생활 방식 자체가 달랐다. 이미영은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를 선호했고 육아와 집안일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고 싶어 했다.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은 결혼 초부터 시작되었다. 박정수는 며느리가 아침 8시가 넘어서야 일어나는 것이 못마땅했고 이미영은 시어머니가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답답했다. 설거지하는 방법부터 아이 이유식 만드는 방식까지 사소한 일상 하나하나가 갈등의 소지였다. 박정수는 30년간 은행에서 체득한 정확성과 효율성을 집안일에도 적용했지만 이미영에게는 그것이 간섭으로 느껴졌다. 특히 손자 박지훈 옷의 교육 문제에서는 의견이 자주 충돌했다. 할머니는 일찍부터 한글과 숫자를 가르치려 했지만 엄마는 아이가 자연스럽게 놀면서 배우기를 원했다. 그런 와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2024년 10월의 평범한 오후, 박민수 부부가 잠깐 집에 들렀을 때였다.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이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이번에 저희가 지훈이 태권도 학원비랑 피아노 레슨비를 미리 모아두려고 하는데요. 집에 두면 혹시라도 아이가 건드릴까 봐서요. 잠깐만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박정수는 며느리의 부탁이 반가웠다. 그동안 집안 재정 관리에서 소외된 느낌이었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무슨 걱정을 해? 할머니가 잘 보관해 줄게. 잃어버릴 일 없어. 이미영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두꺼운 봉투를 박정순의 손에 건넸다. 봉투 안에는 50만 원권 지폐 여러 장이 들어 있었고 박정수는 이를 안방 장롱 속 깊숙한 서랍에 소중히 넣어두었다.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 박정수는 가끔 서랍을 열어 봉투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곤 했고 이미영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난 어느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다. 이미영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박정순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지난번에 드린 학원비 봉투 혹시 어디에 두셨어요? 박정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안방 장롱 속에 있지. 왜? 그러자 이미영의 눈빛이 이상하게 바뀌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거 어떤데요? 순간 모든 시선이 박정순에게 쏠렸다. 박민수도 옆에서 밥을 먹던 지훈이도
마치 무슨 큰 사건이라도 난 것처럼 그녀를 바라봤다. 박정수는 당황스러워하며 즉시 안방으로 향했다. 장롱을 열고 서랍을 뒤졌지만 분명히 넣어두었던 봉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그녀의 입에서 저절로 중얼거림이 나왔다. 30년간 은행에서 한 푼도 틀린 적 없던 그녀였기에 이런 상황이 더욱 당황스러웠다. 뒤따라 들어온 이미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혹시 급한 일이 있어서 쓰셨나요? 그 말에 박정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 내가 그걸 왜 써? 목소리가 떨렸고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은행에서 평생 한 푼도 부정하게 사용한 적 없던 그녀에게 이는 가장 모욕적인 말이었다. 거실로 돌아온 두 사람을 바라보던 박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아내도 그냥 확인해 보자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미영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서 CCTV라도 확인해야죠. 300만 원이 그냥 사라질 리는 없잖아요. 그날 저녁 8시 박정수는 생전 처음 경찰서 조사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서러운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신고자는 다름 아닌 며느리 이미영이었다. 정말 모르시는 거죠? 혹시 깜빡하고 사용하신 건 아니고요? 경찰관의 말에 박정수는 격분했다. 제가 30년간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한 푼도 부정하게 사용한 적 없어요.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그 돈 절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한 박정수는 현관문 앞에서 멈춤했다. 비밀번호를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여러 번 시도해봐도 마찬가지였다. 휴대폰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현관문이 왜 안 열리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미영이가 비밀번호를 좀 바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정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져 버렸다. 자신이 30년 넘게 살았던 집에서 며느리의 손에 의해 쫓겨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날 밤 박정수는 친정 동생 박정희의 집에서 밤을 지새웠다. 30년 은행 생활 동안 쌓인 침착함으로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억울함과 분노가 교차하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5시 평생 습관처럼 일어난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분히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은행에서 부정 거래를 추적할 때처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선 봉투가 사라진 정확한 시점을 파악하고 그 기간 동안 집에 출입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추려야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박정수는 집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다. 편의점 앞에 설치된 ATM과 그 위에 CCTV가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30년간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며 CCTV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편의점 사장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그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그게 개인정보라서요. 경찰 요청이 있어야. 박정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경찰에 연락해서 정식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혹시 며칠 전 ATM을 사용한 사람들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분이 있나요?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 그날 아침에 어떤 젊은 여자분이 봉투에서 돈을 꺼내서 넣는 것 같았는데 시간은 오전 10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정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사장이 말한 시간은 정확히 자신이 시장에 장을 보러 간 사이였고 그 시간에 집 열쇠를 갖고 있던 사람은 이미영 뿐이었다.
즉시 경찰서로 향한 박정수는 담당 형사에게 편의점 CCTV 확인을 요청했다. 어머니, 혹시 거짓 신고였다는 건 아니죠? 형사의 말에 박정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30년간 은행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거짓말로 제 인생을 망칠 리가 없어요.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사흘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CCTV에 이미영이 봉투를 들고 ATM에서 현금을 입금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는 것이었다. 형사는 신고하신 분 가족으로 보이는 여성이 문제의 봉투와 동일한 형태의 것을 들고 현금을 입금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순간 박정순의 억울함이 조금은 풀렸지만 동시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며느리가 자신을 도둑으로 만들어 놓고 경찰서까지 끌고 간 것이다. 하지만 박정수는 즉시 공개하지 않았다. 은행에서 30년간 쌓은 경험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더 치밀하고 효과적인 타이밍을 기다리기로 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미영이 절대 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기회는 바로 다음 주에 있을 추석 명절 가족 모임이었다. 추석 당일 박정수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상석에 앉았다. 손에는 경찰서에서 받은 CCTV 캡처 사진과 사건 접수 확인서가 들어있는 서류 봉투가 있었다. 양가 친척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는 동안 박정수는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대화가 무르익었을 때쯤 그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다들 조용히 해주세요.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방안이 고요해지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박정수는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며칠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CTV에 찍혔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CCTV 캡처 사진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내려놓기 시작했다. 여기 보시죠. 날짜, 시간, 장소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요. 사진 속에는 이미영이 문제의 봉투를 들고 ATM 앞에 서서 현금을 입금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순간 이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친정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이 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제게 맡긴 학원비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손도 대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가져가 놓고서는 절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경찰서까지 신고해서 조사받게 만들었고 집 비밀번호까지 바꿔서 저를 내쫓았습니다. 이미영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하지만 박정수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급하면 말을 해야지 훔치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박민수가 중간에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박정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간 신뢰와 제 명예의 문제예요. 이대로 덮으면 저는 평생 도둑 취급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박정수는 이미영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미리 준비해온 각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앞으로 시어머니의 재산과 개인 소지품에 허락 없이 손대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미영의 손이 떨렸고 방 안의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 친정 부모까지 나서서 며느리를 설득했다. 사과해라. 잘못했으면 빨리 인정해야지. 한참을 버티던 이미영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그 사과 한마디로 끝내지 않았다. 은행에서 30년간 쌓은 경험으로 단순한 사과만으로는 재발 방지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동안 쌓였던 이미영의 무례함과 모욕적인 행동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결혼 초부터 있었던 말, 실수들, 집안일에 대한 불성실함, 시댁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까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이날 가감없이 쏟아냈다. 마치 은행 감사에서 부실 거래를 낱낱이 지적하듯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그날 가족 모임이 끝난 후 박정수는 본격적으로 집안 구조를 재편하기 시작했다. 우선 모든 재정 관리를 자신의 손으로 되찾았다. 장보기, 공과금 납부, 아이 용돈까지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며 이미영이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했다. 이제부터는 필요한 건 나한테 직접 말해. 내가 사서 줄 테니까. 이미영은 억지로 웃으며 내라고 했지만 표정이 굳어있는 것을 박정수는 놓치지 않았다. 은행에서 고객의 미묘한 표정 변화로 거짓말을 간파하던 경험이 여기서도 발휘된 것이다. 추석 사건 이후 몇 달간 집안 분위기는 겉보기에 평온해 보였다. 이미영은 박정순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집안일도 부지런히 했다. 하지만 박정수는 30년간 은행에서 다져진 관찰력으로 며느리의 진짜 속내를 읽고 있었다. 이미영의 말투가 미묘하게 변하는 순간들, 전화 통화 시 낮게 깔리는 불만의 목소리, 그리고 박정순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확연히 다른 태도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 포착되었다. 마치 은행에서 문제 고객을 모니터링하듯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기 시작했다. 2025년 2월 어느 날 박정수는 카드 결제 알림 문자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프리미엄 주방용품 세트가 자신의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금액은 18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다. 즉시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배송지가 자신의 집이 아닌 이미영의 친정집 주소로 되어 있었다. 그 순간 박정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번에는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계획적인 명의도용이었다. 은행 출신다운 치밀함으로 박정수는 즉시 증거 수집에 나섰다. 카드사에서 정식 결제 내역서와 배송 확인서를 발급받고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도 연락해 주문자 정보와 배송 과정을 상세히 확인했다. 주문은 이미영의 휴대폰에서 이루어졌고 결제는 박정순 명의의 카드로, 배송은 친정집으로 가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였다. 박정수는 모든 서류를 정리해 경찰서로 향했다. 어머니, 이번엔 명의도용 사건으로 접수하겠습니다. 담당 형사의 말에 박정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지난번과 똑같은 패턴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다. 온라인 쇼핑몰의 주문 기록, IP 추적 결과, 그리고 배송업체의 확인까지 모든 것이 이미영의 소행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형사는 이번 건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가족 간의 단순한 갈등을 넘어선 범죄 행위로 볼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박정수는 이번에도 즉시 공개하지 않고 신중하게 타이밍을 잡았다. 마침 다음 달이 시아버지의 기일이었고 양가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다. 더욱 공식적이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한 달 동안 박정수는 이미영의 모든 행동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했다. 외출 시간과 장소,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인터넷 쇼핑 패턴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다. 마치 은행에서 대출 사기를 수사할 때처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했다. 그러던 중 박정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미영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드나드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호기심에 며칠 후 그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본 결과
이미영이 박정순 명의의 부동산 서류를 들고 와서 전세 대출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쇼핑몰 사기를 넘어 부동산까지 노리는 조직적인 범죄 행위였다. 박정순은 즉시 모든 부동산 서류를 은행 안정금고로 옮기고 법무사를 통해 재산권 변경에 대한 모든 법적 보호 조치를 취했다. 30년간 은행에서 쌓은 금융 지식을 총동원해 이미영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했다. 통장 재발급, 공인인증서 변경,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변경까지 완벽한 방어막을 구축했다. 3월의 시아버지 기일 당일 박정순은 일부러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차려입고 제사상을 차렸다. 양가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자 그녀는 조용히 서류 가방을 거실 한가운데 놓았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며 담소를 나누던 중 박정순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 기일을 맞아 가족들이 모인 김에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숙연해지자 박정순은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카드사 결제 내역서, 배송 확인서, 경찰 사건 접수 확인서, 그리고 부동산 상담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지난 몇 달간 제 명의로 이상한 거래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는데 조사해보니 계획적인 범죄 행위였습니다. 박정순은 마치 은행 임원회의에서 보고서를 발표하듯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온라인 쇼핑몰 사기부터 부동산 서류 도용 시도까지 모든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발표했다. 여기 보시죠. 2월 15일 프리미엄 주방용품 세트 180만원, 배송지는 며느리 친정집. 2월 28일 명품 화장품 세트 120만원, 역시 친정집으로 배송. 그리고 3월 5일에는 제 부동산 서류를 들고 전세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미영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친정 부모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박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침묵했다. 박정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릅니다.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경찰에서도 이를 명의도용 및 사기 사건으로 정식 접수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다. 사돈,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하지만 박정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오해가 아닙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고 경찰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는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박정수는 이미영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모든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보장하는 것. 두 번째는 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가는 것.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미영은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결국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단순한 구두 사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법무사를 통해 작성한 정식각서를 꺼내 이미영 앞에 놓았다. 앞으로 시어머니의 모든 재산과 명의에 관련된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날 이후 박정수는 집안의 모든 권한을 완전히 자신의 손에 쥐었다. 재정 관리는 물론이고 손자 교육, 집안 행사 주관, 심지어 일상적인 살림까지 모든 것을 직접 관리했다. 이미영은 더 이상 어떤 결정에도 개입할 수 없게 되었고 박민수도 중요한 일은 모두 어머니의 허락을 구하게 되었다. 30년간 은행에서 쌓은 관리 능력과 리더십이 드디어 가정에서도
완전히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기일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미영은 박정순 앞에서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고 박민수 역시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하지만 박정순은 이런 표면적인 변화에 만족하지 않았다. 30년간 은행에서 문제 고객들을 다뤄본 경험으로 진정한 변화는 구조적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단순히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문제의 소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박정수는 집안의 모든 재정을 완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두었다. 공과금 자동이체 계좌부터 인터넷 쇼핑몰 결제 카드까지 모든 것을 자신 명의로 변경했다. 이미영이 사용하던 가족카드를 모두 회수하고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허락을 받도록 했다. 앞으로 10만 원 이상 쓸 일이 있으면 미리 말해. 내가 직접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줄 테니까. 이미영은 억지로 웃으며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지만 그 웃음 속에 숨겨진 굴욕감을 박정수는 놓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손자 박지훈의 교육과 생활 전반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다. 학원 등록부터 교재 선택, 심지어 친구들과의 약속까지 모든 것을 할머니를 거치도록 했다. 지훈아, 할머니가 너 학원 데려다 줄게. 엄마는 다른 일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미영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자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박정수는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놓쳤던 육아의 기쁨을 만끽하는 동시에 집안에서의 자신의 존재감을 더욱 확고히 했다. 몇 달이 지나자 이미영의 스트레스는 눈에 띄게 쌓여갔다. 작은 일상 하나하나가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그녀에게는 감옥과 다름없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개인적인 쇼핑도, 심지어 아이 간식 하나 사는 것까지 모든 것이 통제되었다. 어느 날 저녁, 이미영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터져나왔다. 어머니, 저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숨이 막혀서 죽겠어요. 박정수는 차분하게 이미영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럼 나가면 되잖아. 아무도 붙잡지 않아. 그 말에 이미영의 눈이 흔들렸다. 정말로 집을 떠날 각오는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박정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다만 나갈 거면 조건이 있다. 그동안 내 명의로 처리된 모든 일들을 명확히 정리하고 가라. 그리고 지훈이 양육권 문제도 법적으로 해결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영은 자신이 얼마나 불리한 위치에 있는지 깨달았다. 명의도용 사건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 상황에서 양육권을 주장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결국 2025년 6월 이미영은 짐을 싸서 친정으로 떠났다. 박정수는 그녀가 짐을 싸는 동안 한 번도 만류하지 않았다. 오히려 필요한 물건 다 챙겨가라. 나중에 왔다 갔다 하기 번거로우니까라며 담담하게 말했다. 현관문을 나서는 이미영에게 박정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언제든 마음 바뀌면 다시 와도 돼. 단 내가 정한 규칙을 지킬 각오가 되어 있을 때만. 이미영이 떠난 후 집안은 확실히 평온해졌다. 박정수는 손자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자 더욱 활기를 되찾았다. 아침마다 지훈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방과 후에는 함께 숙제를 하며 주말에는 박물관이나 과학관에 데리고 다녔다. 아이는 할머니와의 생활에 금세 적응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밝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아이의 자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박정수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몇 달 후 변화가 시작되었다. 추석이 가까워지자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미영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합니다. 명절이니까 가족이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고. 박정수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담담히 대답했다. 그럼 조건을 내세워라. 내가 정한 규칙을 완전히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각서를 쓴다면 생각해 보겠다. 이틀 후 박민수는 이미영이 직접 작성한 각서를 가져왔다. A4 용지 2장에 빼곡히 적힌 내용은 박정순이 요구한 모든 조건들을 담고 있었다. 첫째, 모든 재정 관리는 시어머니가 담당하며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 둘째, 아이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시어머니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셋째, 집안 행사나 중요한 일은 반드시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는다. 넷째, 개인적인 외출이나 모임도 사전에 보고한다. 다섯째, 이 약속을 어길 시 즉시 집을 떠날 것을 서약한다. 박정수는 각서를 꼼꼼히 읽어본 후 서랍에 넣으며 말했다. 각서는 받겠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글로 약속하는 것과 실제로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니까. 며칠 후 이미영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조심스럽고 위축된 모습이었다. 박정수는 그런 이미영을 보며 냉정하게 생각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거다. 복귀 후 이미영의 생활은 완전히 통제되었다. 아침 6시 30분 기상, 가족 아침 식사 준비, 박정순의 승인 하에 하루 일정 수행, 저녁 8시 이후 개인 시간 등 모든 것이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다. 마치 은행의 엄격한 업무 규정처럼 모든 것이 체계화되었다. 이미영은 처음 몇 주간은 이런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지쳐갔다. 그러던 중 박정수는 이미영이 몰래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엄마, 진짜 감옥 같아. 숨 쉴 틈도 없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지훈이 때문이라도 참아야지. 그 말을 들은 박정수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결국 이미영도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아이를 놓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 살아갈 능력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2025년 연말이 되자 집안의 새로운 질서는 완전히 자리 잡았다. 박정순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미영은 그 결정에 따라 움직이며 박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머니의 편에 서는 구조였다. 손자 지훈이는 할머니를 절대적으로 따르며 무엇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박정순이 모든 것을 주도했고 친척들도 자연스럽게 그녀의 리더십을 인정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박정수는 만족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손자는 할머니 옆에 앉아 즐겁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아들은 어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30년간 은행에서 쌓은 모든 경험과 능력이 마침내 가정에서 완벽하게 꽃피운 순간이었다. 박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우리 집이 제대로 된 질서를 찾았구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이든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일수록 더 명확한 규칙과 질서가 필요한 법이다. 사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